은행은 망합니다. 기업도 파산합니다. 심지어 국가조차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어떤 기관은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죠. 전쟁이 터져도 살아남았고, 금융위기가 와도 더 강해졌으며, 국민들이 분노해도 그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왜 절대 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토록 많은 국가와 기업이 무너졌는데 왜 어떤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연준입니다. 은행은 망하고 기업은 파산하며 정부조차 흔들리는데 이 기관만은 언제나 위기의 중심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걸까요?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심지어 국민들이 분노해도 연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준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기관도 아닙니다. 이 애매한 위치야말로 연준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사람들은 연준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반쯤만 맞는 표현입니다. 연준은 국가 위에 있으면서도 국가 밖에 존재하죠. 연준은 의회로부터 탄생했지만 의회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죠.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였으니까요. 당시 미국은 반복되는 금융공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은행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외쳤고 그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연준이 등장했습니다. 구원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구원자는 국민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연준의 진짜 역할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생존시키는 데 있었죠. 이때부터 돈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금이나 실물 자산이 아니게 되었어요.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졌고 그 돈의 가치 또한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권한은 국민 투표로 부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와 금융 엘리트들의 합의로 결정되었죠. 연준은 위기가 올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바로 돈을 푸는 것이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을 살리고 기업을 구제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경기부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생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버려졌죠. 이 결정권을 쥔 곳이 바로 연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개인은 파산했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연준에게 은행은 회사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뼈대였어요. 그래서 연준은 은행을 구했지만 사람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연준을 비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작동 방식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함은 최고의 방패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분노도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연준은 항상 숫자로 말합니다. 금리, 물가, 고용지표 같은 언어로 현실을 포장하죠. 이 숫자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금리 하나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고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때 연준은 정치와 거리를 둔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말이죠. 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는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는 고통받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보유자는 웃습니다. 이 구조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부는 위로 쌓였죠. 연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고 재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책임 없는 권력,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준 의장은 실수해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판단이 재평가되죠. 경제가 좋아지면 연준의 공이고 나빠지면 외부 요인 탓이 됩니다. 이 프레임은 너무 완벽해서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연준은 위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기와 공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위기가 사라지면 연준의 존재 이유도 희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위기는 항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완전한 붕괴는 피하면서 말이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연준은 누구의 편일까요? 국민일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금융자본일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본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연준은 시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시장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비자유적인 개입을 반복했죠. 이 모순이 바로 연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연준은 투명하다고 말하지만 일반인은 그 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 결정은 공개되지만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집니다. 이 구조에서 대중은 항상 한 발 늦습니다. 연준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금리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조정하니까요. 미래를 통제하는 자는 현재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단기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권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주주의와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묘하게 공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느리고 금융은 빠르기 때문이죠. 빠른 결정을 위해 느린 절차를 우회하는 구조, 그것이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은 위기 때마다 더 많은 권한을 얻었고 평상시에는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권력은 항상 위기에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번 확장된 권력은 거의 줄어들지 않죠. 사람들은 연준을 바꾸자고 말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멈추면 금융이 멈추고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멈춥니다. 이 공포가 연준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연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누가 이 게임을 설계했는지 말이죠. 연준은 단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심판이자 규칙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말이죠. 이 채널에서는 돈, 권력, 시스템의 이면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불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